냄새 나니까 집에서 나가세요. 45년간 청소부로 살며 아들을 회장으로 키운 박순자. 하지만 며느리는 그녀를 걸레 취급하며 쫓아냅니다. 눈물로 집을 나선 그녀가 향한 곳은 500억 자산의 한강 메디컬 센터. 청소복 속에 숨겨진 병원 회장의 위험찬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한복판의 공기는 아직 차갑고 무거웠다. 남들이 모두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 박순자 할머니는 습관처럼 몸을 일으켰다. 77세의 고령. 삐걱거리는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머리를 질끈 묶었다. 그녀의 손은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져 있었다. 45년 세월, 한강 메디컬 센터의 구석구석을 닦아온 훈장이자 굴레였다. 순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섰다. 아들 진우와 며느리 유리가 깰까봐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깬 것은 날카로운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아, 진짜. 또 시작이야? 안방문이 열리며 유리가 코를 쥐어짜듯 막은 채 걸어 나왔다. 그녀의 미간은 이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머님,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나가실 때 그 옷 좀 거실에 내놓지 마시라고요. 온 집안의 그 눅눅한 걸레 냄새랑 소독약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저 오늘 우리 애들 학부모 모임 저희 집에서 하기로 한 거 잊으셨어요? 순자는 당황하며 입고 있던 낡은 작업복 점퍼를 여몄다. 미안하다 유리야. 내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어제 비가 와서 좀 덜 말랐나 보구나. 덜 마른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병원 지하 바닥 닦는 그 칙칙한 냄새. 어머님이 지나가시기만 해도 벽지에 냄새가 배는 것 같아요. 진우 씨, 자지 말고 좀 나와봐. 유리의 외침에 잠이 덜 깬 아들 진우가 머리를 긁으며 거실로 나왔다. 진우는 상황을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피로함과 귀찮음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엄마, 유리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꼭 그 일을 계속해야겠어?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집에서 애들이나 좀 봐주시고 살림이나 도와주시면 안 돼? 왜 굳이 그 냄새 나는 병원에 가서 허리를 굽히고 다니냐고. 내 체면도 좀 생각해줘야지. 순자는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4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이 아들을 키워낸 원동력이 바로 그 냄새나는 일이었다. 한강 메디컬 센터의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쓸며 받은 돈으로 진우의 대학 등록금을 대고 유학을 보내고 지금 이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보탰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세월이 체면을 깎아먹는 냄새로 치부되고 있었다. 진우야, 이 일은 내 인생이다. 네 아버지랑 약속한 것도 있고 내가 몸을 움직여야 너희한테 짐도 안 되고 짐이 안 되긴요. 지금 이게 제일 큰 짐이에요. 유리가 순자의 말을 가로채며 소리를 질렀다. 어머님 친구분들 보시면 다들 산으로 들로 꽃구경 다니시는데 왜 어머님만 구질구질하게 병원 쓰레기통을 비우고 다니세요? 덕분에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어머님 구박해서 일 시키는 줄 알아요. 저 진짜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고요. 어머님 손목에 밴 그 소독약 냄새, 그거 우리 애들한테도 옮으면 어떡할 거예요. 유리는 거실 창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거실로 들이쳤지만 그녀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유리는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순자의 가방을 가리켰다.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끼리 좀 살고 싶어요. 애들도 커가고 방도 좁은데.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친구들 초대하기도 불편하고 집안 공기도 너무 무겁고 이제 그만 독립하시는 게 어떠세요?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독립. 그것은 허울 좋은 말이었고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였다. 유리야,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어디로 가라고. 엄마, 유리 말이 너무 서운하게만 듣지 마. 나도 고민 많이 했어. 요새 실버타운이나 괜찮은 원룸 많잖아. 우리가 보증금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엄마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우리 눈치 보면서 살 거야?
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것이 순자를 더 아프게 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싸웠다면 나았을지도 모른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와 모든 합의를 끝낸 상태였다. 어머니의 헌신은 유효기간이 지난 영수증처럼 취급받아 쓰레기통으로 던져지고 있었다. 순자는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고급 소파, 벽에 걸린 아들 가족의 행복한 사진들.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이 45년간 닦아온 것은 병원 복도가 아니라 자신을 밀어낼 가족들의 안락한 보금자리였던 셈이다. 그래, 내가 냄새가 많이 났나 보구나. 미처 몰랐다. 너희가 그렇게 힘들 줄은. 순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가구라고는 낡은 서랍장 하나와 이불이 전부인 작은 방. 그녀는 옷장에서 낡은 청가방 하나를 꺼냈다. 그 속에는 병원 작업복 몇 벌과 속옷,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가 들어갔다. 방 한쪽 구석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손에 쥐었다. 그 봉투의 무게가 오늘따라 천근만근 무거웠다. 거실로 나오자 유리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서 있었다. 마치 빨리 나가라는 듯한 그 태도에 순자는 가슴이 시려왔다. 어머님, 짐은 나중에 진우 씨 편으로 보내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좀 조용히 나가주셨으면 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진우는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다. 진우야, 건강해라. 유리 너도. 애들 잘 키우고. 순자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현관을 나섰다. 등 뒤로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게 닫히는 소리였다. 새벽 5시. 아파트 단지 밖은 아직 어두웠다. 순자는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옷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시린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가방 속 서류 봉투를 가만히 만져보았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그 진심이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네요.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거친 손등 위를 흘렀다. 병원 화장실에 찌든 때도 복도의 먼지도 다 닦아냈던 그녀였지만 자식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만큼은 무엇으로도 닦아낼 수 없었다. 저 멀리 한강 메디컬 센터의 로고가 보이기 시작했다. 500억 자산가이자 병원의 실소유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박순자는 그저 갈 곳 잃은 처량한 청소부 할머니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 너머로 단단한 무언가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굴욕은 여기까지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곳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한강 메디컬 센터의 새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하면서도 분주했다. 응급실의 사이렌 소리가 간헐적으로 공기를 찢었지만 병원 본관의 긴 복도는 정적에 쌓여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익숙한 동작으로 청소 수레를 밀며 1층 로비를 가로질러 갔다. 방금 자식들에게 쫓겨나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혀를 찼다. 77세의 나이에 무거운 대걸레를 빨고 남들이 먹다 남긴 음료수 캔을 치우는 모습은 누가 봐도 처량한 노후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녀가 딛고 서 있는 이 대리석 바닥부터 저 높은 12층 펜트하우스급 병실까지 이 거대한 의료 제국의 모든 벽돌 한 장 한 장이 박순자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순자는 잠시 대걸레를 세워두고 로비 한복판에 걸린 거대한 초상화를 올려다보았다. 짙은 눈썹에 인자한 미소를 지은 사내 한강 메디컬의 초대 원장이자 순자의 남편이었던 고고 이성호 박사였다. 45년 전 이곳은 그저 황량한 벌판에 세워진 작은 진료소였다. 남편 성호는 실력 있는 의사였지만 돈 없는 환자들을 공짜로 고쳐주느라 늘 살림은 쪼들렸다. 순자는 그런 남편을 대신해 병원 살림을 도맡았다. 낮에는 환자들의 수발을 들고 밤에는 병원 바닥을 닦으며 약값을 아꼈다. 두 사람은 먹을 것을 아끼고 입을 것을 참아가며 조금씩 병원을 키워나갔다.
순자야, 이 병원은 우리 게 아니야. 아픈 사람들의 눈물로 세워진 집이지.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다.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되던 날, 성호는 순자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남긴 마지막 유언은 순자의 인생 철학이 되었다. 여보, 내가 가더라도 이 병원을 팔지 마오. 그리고 당신, 절대 높은 자리에 앉아 군림하려 하지 마. 가장 낮은 곳에서 환자들을 살펴야 진짜 병원에 갈 길을 볼 수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자고. 그 약속 때문이었다. 순자는 남편이 남긴 500억 원가량의 주식과 부동산, 병원 소유권을 모두 신탁에 맡기고 자신은 다시 청소복을 입었다. 회장실의 푹신한 가죽 의자 대신 화장실의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택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박순자 할머니라는 이름의 청소부로 살며 병원의 속사를 지켜보았다.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함부로 대하는지, 어떤 간호사가 밤새 환자의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리는지, 병원 식당의 밥은 따뜻한지, 그녀는 회장으로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는 대신 직접 바닥을 닦으며 병원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숭고한 비밀은 가족들에게는 지독한 수치였다. 아들 진우가 어릴 적 순자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려 한 적이 있었다. 진우야, 이 병원은 사실... 엄마, 제발 병원 온다고 하지 마. 친구들이 엄마 청소하는 거 볼까봐 나 학교 가기도 싫어. 어린 아들의 절규에 순자는 입을 닫았다. 자식에게 재산의 무게를 일찍 실어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까 염려한 탓도 있었다.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다. 그래서 순자는 아들이 유학을 갈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자신의 재산을 쓰지 않았다. 그저 병원 청소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월급을 쪼개어 보탰다. 진우는 그 돈이 어머니의 피땀 어린 노동의 전부인 줄로만 알았다. 그는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는 이유가 오로지 배운 게 없고 돈이 없어서라고 단정지었다.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 자라난 진우에게 병원 청소부 어머니는 자신의 완벽한 프로필에 찍힌 지워지지 않는 얼룩 같은 존재였다. 며느리 유리는 더했다. 부유한 집안의 딸로 자란 그녀는 순자의 거친 손마디를 볼 때마다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병원을 지날 때 혹여나 시어머니가 아는 척이라도 할까봐 멀리서부터 고개를 돌렸다. 그녀에게 순자는 빨리 요양원으로 보내야 할 유통기한 지난 노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순자는 청소술의 안쪽에 숨겨둔 낡은 보온병을 꺼내 한 모금의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자 서글픔이 밀려왔다. 여보, 내가 너무 자식들을 오냐오냐 키웠나 봐요. 당신과 내가 이 병원 바닥에 흘린 땀방울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 아이들은 평생 모르겠죠. 그때였다. 1층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야, 저 청소부 할머니 말이야. 아까 보니까 짐 싸서 나오던데? 집에서 쫓겨난 거 아니야? 쉿, 들리겠어. 근데 진짜 독하시긴 해. 저 나이에 굳이 저런 일을 왜 하신대? 돈독이 올랐거나 자식들이 진짜 불효자거나 둘 중 하나겠지. 순자는 못 들은 척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다.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노동의 가치가 비웃음거리가 되는 현실은 견디기 힘들었다. 순자는 품 안의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안에는 한강 메디컬 센터의 법인 인감과 주주 명부, 그리고 남편이 남긴 진실의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지금까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의 그림자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자식들이 부모를 냄새난다고 버리고 타인의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괴물이 되어버린 이상 순자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칼을 뽑아야만 했다. 걸레 냄새가 난다고 했지. 유리, 너는 그 냄새 덕분에 네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걸 곧 알게 될 거다. 순자의 눈빛이 청소부의 그것에서 서늘한 경영자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40년간 사용했던 지하 청소 도구함의 열쇠를 반납함에 던져 넣었다.
대신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엘리베이터의 회장실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한강 메디컬 센터의 진짜 주인이 40년 만에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병원 유리창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었으나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는 올락을 알리는 전조였다. 오후 2시 한강 메디컬 센터 3층 내과 병동 복도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였다. 박순자 할머니는 무릎 보호대를 찬 채 복도 구석 바닥을 닦고 있었다. 점심시간 직후라 유난히 발자국이 많았다. 누군가 흘린 커피 자국을 지우기 위해 여러 번 힘주어 걸레질을 하던 그때 저 멀리 엘리베이터 쪽에서 화사한 웃음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여성이 걸어 나왔다. 세련된 트위드 재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 유리였다. 그 곁에는 친정언니인 혜리와 동네 부녀의 지인들이 동행하고 있었다. 유리는 병원 복도를 마치 자신의 집 거실인 양 당당하게 걸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 원장님이 우리 남편이랑 잘 아는 사이잖아. 언니, 나만 믿어. 검사 결과 나오면 내가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해둘게. 유리의 기세등등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순자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아침에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었던 터라 병원에서 마주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다. 제발 그냥 지나가 주길.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눈썰미 좋은 친정언니 혜리가 멈춰서더니 순자를 가리켰다. 어머, 유리야. 저기 계신 분 내 시어머니 아니시니? 저번에 진훈의 집들이 떼 베었던 분 맞는데? 유리의 걸음이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을 닦고 있는 순자의 구분 등에 머물렀다. 순간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주변에 있던 부녀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진짜네? 유리 시어머니 아니야? 어머, 웬일이니? 이 좋은 병원에서 청소를 하고 계셨어? 유리야, 너 시어머니가 이런 일 하시는 거 알고 있었니?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유리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유리는 모른 척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쏟아지는 시선에 당황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순자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어머님,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대걸레를 잡은 채 고개를 들었다. 유리야,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이라니요. 제가 아침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쉬시라고요. 왜 굳이 여기까지 기어 나와서 제 얼굴에 먹칠을 하시는 거예요? 언니들이며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냐고요. 유리의 고함 소리에 지나가던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멈춰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박순자 할머니의 낡은 작업복과 유리의 화려한 옷차림을 번갈아 보았다. 유리야, 진정해라. 사람들 다 보는데. 순자가 유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유리는 징그럽다는 듯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순자는 힘없이 뒤로 비틀거리다 청소술에 부딪혔다. 만지지 마세요. 그 손으로 어딜 만져요. 어머님 손에서 나는 그 퀴퀴한 냄새. 제 옷에 배면 어쩔 거냐고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세요? 우리가 돈을 안 들여요. 밥을 굶겨요? 남들이 보면 우리가 어머님 구박해서 내쫓은 줄 알 거 아니에요. 유리야, 너 말이 너무 심하구나. 내가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겠다는 게 왜 창피한 일이냐? 창피하죠. 당연히 창피하죠. 이 병원이 어떤 곳인데 여기서 가장 천한 청소 일을 하고 계시냐고요. 애들이 학교에서 너네 할머니 화장실 닦는다며? 라고 놀림받으면 어머님이 책임질 거예요?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유리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 더 크게 소리쳤다. 마치 자신은 효부인데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려 이 고생을 한다는 코스프레라도 하듯. 여러분 보셨죠? 저희가 그렇게 말려도 이래요. 노인네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식들 망신 주려고 작정한 사람 같아요. 어머님, 당장 이거 내려놓고 나가세요.
다시는 이 병원에 발도 들여놓지 마시라고요. 그때였다. 조용히 듣고 있던 순자의 고개가 서서히 들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한 번도 자식 앞에서 보여준 적 없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유리야, 너에게는 이 복도를 닦는 일이 천한 일로 보이니? 그럼 귀한 일이에요? 남이 뱉은 가래침 닦고 변기 닦는 게? 그래. 누군가는 닦아야 다른 누군가가 깨끗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법이다. 나는 45년 동안 이 병원 바닥을 닦으며 내 남편을 키웠고 네가 누리는 그 평수를 만들었다.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그 비싼 가방도 사실은 내가 닦아낸 이 바닥에서 나온 거란다.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미쳤나 봐. 언니, 가자. 더 있다가는 나도 미칠 것 같아. 유리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일행을 이끌고 자리를 떴다. 복도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흩어졌고 몇몇 간호사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순자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 며느님, 진짜 너무하시네. 순자는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45년 전 남편과 함께 첫 삽을 떴던 이 병원. 환자들을 위해 가장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고 맹세했던 이 복도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아내에게 가장 천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순자는 바닥에 떨어진 대걸레를 천천히 주워 올렸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울을 보았다. 작업복에 묻은 얼룩,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보, 내가 너무 참았나 봐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 내 자식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줄 착각하고 괴물이 되어버렸네요. 순자는 청소 수레를 정리했다. 그리고 3층 복도를 한번 길게 훑어보았다. 오늘이 그녀가 청소부로서 닦는 마지막 바닥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낡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김 변호사님, 저 박순자입니다. 예,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졌네요.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 소집해 주세요. 아, 그리고 한강 메디컬 센터 지분 100%와 건물 등기부 전부 준비해 주시고요. 전화를 끄는 순자의 표정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씻었다. 유리가 냄새난다며 경멸했던 그 손을 비누로 아주 정성스럽게 몇 번이고 닦아내었다. 이제 이 손은 더 이상 걸레를 잡지 않을 것이다. 대신 배은망덕한 자식들의 숨통을 조이고 자신이 일군 제국을 다시 바로 세울 강력한 회장의 손이 될 것이었다. 복수라기엔 너무 거창했고 교육이라기에 너무나 뼈아픈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순자는 병원 로비로 내려와 정문을 나섰다. 등 뒤로 비치는 병원 건물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내일 이 시간이 되면 유리는 자신이 오늘 모욕한 그 청소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순자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장엄한 사자의 귀환이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어머니가 어디서 잠을 자는지, 끼니는 챙기는지 아들 진우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며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다. 최근 무리하게 확장했던 사업이 자금난에 봉착하며 부도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유리가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들어왔다. 병원에서 시어머니에게 망신을 준 직후였음에도 그녀의 얼굴 어디에도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진우 씨, 아직도 어머니한테 연락 안 해봤어? 연락해서 뭐하게. 돈 나올 구석도 없는데. 바보야? 어머니 명의로 된 그 낡은 단독주택 있잖아. 지금 그 동네 재개발 확정됐대. 그거 지금 팔면 좋게 5억은 넘게 받는다고. 진우의 눈이 번쩍되었다. 그랬다. 어머니가 평생을 살며 고집스럽게 팔지 않았던 그 낡은 집. 진우에게는 지긋지긋한 가난의 상징이었던 그 집이 이제는 자신의 사업을 살려줄 유일한 구명줄로 보이기 시작했다. 진우는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순자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어디야? 아직 병원이야? 아니, 엄마가 없으니까 집안꼴이 말이 아니네. 일단 우리 좀 만나자. 중요한 할 말이 있어. 잠시 후 병원 인근의 한산한 공원 벤치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순자는 사흘 전과 같은 낡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고요했다. 진우는 어머니의 안색을 살피는 대신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부터 내밀었다. 엄마, 이게 뭐야? 나 지금 사업이 정말 급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나 정말 대박 날 수 있거든. 그래서 말인데. 엄마, 그 효자동 집 있잖아. 그거 지금 내놓자. 내가 아는 부동산에 말해놨어. 순자는 아들이 내민 매매 위임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다. 진우야, 그 집은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았던 곳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지키고 싶다고 너한테 수십 번도 더 말하지 않았니? 엄마, 죽은 사람 유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지금 내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니까? 엄마 아들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진우의 목소리가 격양되자 곁에 있던 유리가 순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평소에는 냄새 난다며 근처에도 오지 않던 그녀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어머님, 저희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이번에 진우 씨 사업 성공하면 제가 어머님 공기 좋은 곳에 최고급 실버타운 보내드릴게요. 거기 가면 전문 간병인이 수발도 다 들어주고 지금처럼 힘들게 청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님 노후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세요. 노후를 위해서라고. 그럼요. 성공하면 호강시켜 드릴 테니 지금은 그 낡은 집으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진우 씨 거 될 거잖아요. 조금 일찍 당겨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진짜 어른답게 자식 생각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유리의 말은 비수처럼 순자의 가슴을 후벼 팠다. 자식들에게 어머니는 그저 돈이 나오는 화수분이거나 처치곤란한 짐일 뿐이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진우야, 내가 병원 청소하며 모은 돈, 그동안 너희 사업 자금으로 애들 학원비로 다 가져가지 않았니? 그 집은 정말 마지막 보루다. 그것까지 팔면 난 정말 갈 곳이 없어. 아, 진짜 엄마 고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갈 곳이 왜 없어. 우리 집 있잖아.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 냄새나서 같이 못 살겠다며. 내 옷이며 살림살이에서 걸레 냄새 난다고 애들 교육에 안 좋다고 나가라고 한 게 며칠 전이다. 진우는 아차 싶었는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유리는 뻔뻔했다. 어머님, 그건 제가 그때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고요. 돈만 해결되면 제가 어머님 방 향수로 도배를 해서라도 모실게요. 그러니까 제발 사인 좀 하세요. 지금 계약금 바로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유리는 볼펜을 순자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려 했다. 순자는 천천히 손을 빼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꺼냈다. 그동안 그녀가 청소부 월급을 아끼고 아껴 모은 3천만 원이 든 통장이었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집은 절대 안 돼. 통장을 본 진우의 안색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했다. 그는 통장을 낚아채듯 뺏어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렸다. 3천만 원? 엄마, 지금 나랑 장난해? 이걸 누구 코에 붙여? 직원들 월급 하루치도 안 돼. 진짜 실망이다, 엄마. 엄마는 자식이 망하는 것보다 그 낡은 집구석 하나가 더 소중한 거야? 진우야, 아, 됐어. 유리야, 가자. 말해봐야 입만 아파. 엄마가 이렇게 독한 사람인 줄 몰랐네. 그래, 그 집 붙잡고 평생 잘 살아봐. 나중에 내가 망해서 길거리 나 앉아도 절대 아는 척하지 마. 진우는 통장을 벤치 위로 팽개치듯 던져두고 돌아섰다. 유리는 순자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쏘아붙였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 모시고 산 공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요.
그 집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사세요. 대신 앞으로 손자들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요.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져 갔다. 공원 벤치에 홀로 남겨진 순자는 아들이 던져두고 간 통장을 가만히 집어들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 만남이 자식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만약 아들이 엄마, 돈은 됐으니까 일단 추운데 어디서 잤어? 라고 한마디만 물어봐 주었더라면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그때 병원에서 소리 지른 거 죄송해요. 라고 사과 한마디만 했더라면 순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한강 메디컬 센터의 경영권을 기꺼이 그들에게 넘겨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머니의 눈물도 추위에 튼 손등도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어머니의 등 뒤에 숨겨진 돈의 액수만이 그들의 관심사였다. 여보, 이제 정말 미련을 버릴 때가 되었나 봅니다. 내 아들은 내가 45년간 닦아온 이 바닥의 가치를 끝내 이해하지 못하네요. 순자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은 어느덧 차갑게 식어 단단한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 안건에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제 명의로 된 모든 자산에 대해 이진우와 최유리에 대한 상속 및 증여를 전면 취소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명도 소송도 바로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순자의 걸음걸이는 이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아니었다. 배신당한 모성애를 뒤로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쟁터로 향하는 노련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한강 메디컬 센터의 거대한 유리는 석양을 받아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곧 시작될 거대한 폭풍의 전야였다. 공원을 나선 순자의 머리 위로 예보에도 없던 진눈깨비가 흩뿌리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대변하듯 차갑고 날카로운 빗줄기였다. 갈 곳 없는 77세의 노인은 낡은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다. 아들이 내팽개친 통장은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순자는 병원 뒷골목, 허름한 간판이 깜빡이는 작은 모텔로 향했다. 하루 숙박비 3만 원. 평소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데는 냄새나서 근처에도 못 가겠다 며 고개를 젓던 곳이었다. 좁고 눅눅한 방 안에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순자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이곳엔 자신을 비난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눈빛은 없었으니까. 순자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젖은 외투를 벗었다. 그리고 가방 깊숙한 곳에서 사흘간 한 몸처럼 지니고 다녔던 낡은 가계부와 노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서류 봉투 겉면에는 남편 성호의 손글씨로 나의 아내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안에는 45년 세월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강 메디컬 센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주주 명부, 그리고 박순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인감도장. 가장 밑바닥에 놓인 것은 남편의 마지막 유언장이었다. 순자야, 진우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 전까지는 이 서류들을 세상에 내놓지 마오. 만약 그 아이가 부모의 땀을 잊고 오직 돈만을 쫓는 괴물이 된다면 그때는 당신이 이 칼을 휘둘러야 할 것이오. 그것이 진우를 살리는 길이자 우리 병원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 될 테니까. 순자는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45년 전 남편과 함께 병원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배가 고파도 행복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아들은 500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체온조차 잊어버린 괴물이 되었다. 여보,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나 봐요. 내가 참는 동안 우리 아들은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네요. 순자는 차가운 방 안에서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저장된 번호 중 김철수 변호사라는 이름을 눌렀다. 그는 남편의 제자이자 지난 40년간 순자의 신분을 비밀리에 관리해온 유일한 조력자였다. 예, 변호사님. 박순자입니다. 예, 지금 모텔입니다.
아니요, 데리러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서류 검토 끝내겠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평소에 인자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45년간 병원의 밑바닥을 지켜보며 길러온 통찰력과 결단력이 서린 강인한 경영자의 목소리였다. 첫째, 한강 메디컬 센터 이사진 전원을 소집해 주세요. 안건은 실질적 소유주 박순자의 경영 일선 복귀 및 회장 취임입니다. 둘째, 현재 병원 운영진의 자금 집행 내역을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특히 제 아들 이진우에게 흘러간 부당 지원이 있는지 철저히 파헤치세요. 김 변호사의 놀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셋째, 이진우와 최유리가 거주 중인 아파트의 명의를 확인해 주세요. 제 명의로 되어 있다면 즉시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내일부터 관리비와 임대료를 시세대로 소급 청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병원 로비에서 전 직원 조회를 소집하세요. 제가 직접 나갈 겁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서랍장에 놓인 인감도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매서운 눈빛으로 서류마다 도장을 찍어 눌렀다. 쾅! 쾅! 소리가 날 때마다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미련이 잘려나가는 듯 했다. 냄새난다고 했지. 유리야, 네가 말한 그 청소부 냄새가 이 병원을 어떻게 세웠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진우야, 네가 무시했던 어머니의 걸레질이 사실은 네 인생을 떠받치고 있던 거대한 기둥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순자는 젖은 옷을 정리하고 내일 입을 정장을 확인했다. 40년간 입어온 낡은 작업복 대신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단정한 검은색 정장이었다. 그것은 박순자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전투복이자 무너진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심판자의 예복이었다. 창밖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지만 순자의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졌다. 그녀는 좁은 모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청소부 박순자가 아닌 회장 박순자로서 맞이하는 밤이었다. 내일 아침이면 한강 메디컬 센터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맞이할 것이다.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쌓아올린 탐욕의 모래성은 어머니가 휘두르는 진실의 파도 앞에 처참히 무너지게 될 것이었다. 순자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것은 가장 처절하게 버려진 노인이 선택한 가장 위대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오전 9시 50분 한강 메디컬 센터의 1층 로비는 유례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긴급 전체 직원 조회 라는 병원장의 명령에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은 물론이고 순자와 함께 바닥을 닦던 청소 동료들까지 모두 로비에 모여들었다. 로비 중앙에는 임시 무대가 설치되었고 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병원이 매각이라도 된대? 소문에는 오늘 진짜 주인이 나타난다던데? 그 시각 병원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리가 구부정한 청소부 박순자가 아니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백발, 품위 있는 검은색 정장, 그리고 목에 걸린 은은한 진주 목걸이.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45년간 병원의 밑바닥을 지탱해온 거인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순자가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 사이로 홍해 갈라지듯 길이 열렸다. 그녀의 얼굴을 알아본 청소 동료들이 경악하며 입을 막았다. 어머, 저거 순자 씨 아니야? 박씨 할머니 맞지? 세상에, 말도 안 돼. 저분이 왜 저 차에서 내려? 순자는 흔들림 없이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녀의 옆에는 한강 메디컬의 전담 변호사인 김철수 변호사가 서 있었다. 김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친애하는 한강 메디컬 센터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병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여러분 곁에서 가장 낮은 곳을 닦으며 병원을 지켜봐온 한 분이 계십니다. 로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에 휩싸였다. 이분은 설립자 고고 이성호 박사님의 부인이시자 한강 메디컬 센터의 지분 100%를 소유하신 실질적 소유주 박순자 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로비는 폭발적인 함성과 웅성거림으로 뒤덮였다. 말도 안 돼. 그 청소부 할머니가 회장님이었다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바로 그때 로비 뒤편에서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었다. 아들 진우와 며느리 유리였다. 그들은 아침 일찍 변호사로부터 어머니가 병원 회장 취임식을 한다 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온 참이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엄마가 왜 저기 서 있어? 진우가 경호원들을 뚫고 들어가려 했지만 가로막혔다. 무대 위의 순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유리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린 채 입만 뻥긋거리고 있었다. 사흘 전 냄새난다며 구박하고 돈 안 내놓는다고 저주를 퍼붓던 시어머니가 자신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던 이 거대 병원의 주인이었다니. 순자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로비 구석구석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나는 지난 45년간 이 병원 바닥을 닦았습니다. 어떤 의사가 환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지, 어떤 구석에 먼지가 쌓여 환자들의 숨을 막는지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진정한 주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로비 끝에 주저앉아 있는 진우와 유리에게 고정되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의 그 노동을 냄새나는 일이라 불렀고 천한 일이라며 멸시했습니다. 부모의 땀방울을 부끄러워하고 오직 돈의 무게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자들을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이 병원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순자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사업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어머니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일부터 한강 메디컬 센터는 돈이 아닌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식들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무시해온 자들에게는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돈과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순자는 당당하게 무대를 내려와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직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회장님! 하는 함성이 병원 로비를 가득 메웠다. 유리는 로비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며칠 전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내뱉었던 냄새난다. 집에서 나가라. 창피하다. 는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에 꽂히고 있었다. 진우 씨, 우리 이제 어떡해? 저분이 진짜 회장이었어? 500억 주인이었다고?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금, 그가 그토록 원했던 배경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그리고 자신의 탐욕이 그 기회를 영원히 날려버렸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한강 메디컬 센터의 유리문 밖으로는 눈부신 태양이 빛나고 있었지만 자식들의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박순자 회장의 시대가 그리고 배은망덕한 자식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의 시간이 비로소 개막된 것이었다. 회장 취임식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진우와 유리의 집 인터폰이 울렸다. 넋이 나간 채 거실에 앉아있던 유리가 비틀거리며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김철수 변호사와 수행원들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진우 씨와 최유리 씨 계십니까? 박순자 회장님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통보할 사항이 있어 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김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다. 진우는 초췌한 얼굴로 물었다. 변호사님, 어머니는요? 직접 뵙고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두 분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일절 거부하셨습니다. 모든 소통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만 진행하라는 지침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변호사가 첫 번째로 내민 서류는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이었다. 두 분이 살고 계신 이 아파트, 그동안 진우 씨 명의인 줄 알고 계셨겠지만 아닙니다. 40년 전 회장님께서 매입하신 후 법인 명의로 관리해 오신 자산입니다. 그동안 두 분은 임대료 한 푼 내지 않고
회장님의 배려로 무단 점유해 오신 셈이죠. 유리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그럼 우리 집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오늘부로 무상 임대 계약을 종료하셨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달 안에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둘째, 계속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시세에 따른 월세 300만 원과 그동안 면제받았던 지난 3년치 임대료에 대한 소급분 1억 800만 원을 일주일 내로 입금하십시오. 300만 원이요? 소급분이요? 유리가 비명을 질렀다. 지금 진우 씨 사업이 어려워서 생활비도 없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을 길바닥으로 내몰겠다는 거예요? 김 변호사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회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냄새나는 노인이 살기에 과분한 집이니 향기로운 젊은이들끼리 나가서 직접 돈 벌어 사보라고 말이죠. 또한 진우 씨 회사의 법인 차량과 카드 역시 모두 병원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더군요. 오늘 오후 6시까지 모두 반납하십시오. 불이행 시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안락한 삶이 실은 어머니가 닦아온 병원 바닥에서 나온 부스러기였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변호사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한테 접근 금지 명령까지 검토하신다는 겁니까? 저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천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륜을 먼저 저버린 건 이진우 씨 쪽 아닌가요? 병원 로비에서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모욕하고 집에서 내쫓은 기록이 CCTV와 목격자 진술로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현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계시며 두 분이 병원에 나타날 경우 업무 방해와 주거 침입으로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상속 포기 각서와 증여 반환 청구 소송장이었다. 그동안 진우 씨 사업 자금으로 들어간 모든 지원금 역시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환수 소송을 시작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한 푼의 유산도 남길 수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유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입이 방정이었어. 진우 씨, 어떡해? 우리 이제 정말 빈털털이야? 김 변호사는 무심하게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회장님께서 유일하게 남겨두신 건 있습니다. 효자동 그 낡은 단독주택 말입니다. 두 분이 냄새난다고 질색하셨던 그 집의 작은 문간방 하나는 비워두겠다고 하시더군요.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 원에 줄 용의가 있으시답니다. 물론 직접 청소하고 사신다는 조건 하에요. 변호사가 떠난 뒤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화려한 가죽 소파와 대리석 식탁이 이제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공포로 다가왔다. 진우는 거실 벽에 걸린 어머니의 낡은 작업복 사진, 예전에 몰래 찍어두고 지긋지긋하다며 조롱했던 그 사진을 보았다. 그 사진 속 어머니는 비록 허리는 굽었지만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당당하고 거대한 거인처럼 보였다. 유리야, 우리가 무시했던 그 걸레 냄새가 실은 우리 인생의 향수였어. 그걸 이제야 알 것 같다.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은 월세 300만 원이라는 숫자로 돌아와 그들의 목을 죄고 있었다. 배은망덕의 대가는 이제 막 청구되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한강 메디컬 센터의 로비는 매일 아침 진풍경이 벌어졌다. 세련된 양복과 명품 코트를 입었던 진우와 유리가 이제는 초췌해진 몰골로 로비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을 드나드는 환자들과 직원들은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이제 남의 이목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당장 내일이면 길바닥에 나은 게 생긴 처지였기 때문이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우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고 유리는 화장이 얼룩진 얼굴로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에는 진심 어린 참회보다
사라져가는 500억 자산에 대한 공포와 집착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박순자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실크 수트에 단정한 진주핀을 꽂은 그녀는 비서실장과 4명의 경호원에게 호위받으며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순자를 발견한 진우가 기어오듯 다가가 그녀의 구두 앞코를 붙잡으려 했다. 어머니, 엄마, 제발요. 저 진우예요. 엄마 아들 진우라고요.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외면하세요? 유리 역시 바닥에 머리를 짓박으며 소리쳤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번에 병원에서 드린 말씀, 그거 다 진심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 저 어머님 없으면 못 살아요. 다시 집으로 들어와 주세요. 순자는 멈춰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경호원들이 자식들의 접근을 차단했지만 순자는 손을 들어 그들을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차갑게 입을 열었다. 진우야, 네가 지금 잡고 있는 게 내 구두니? 아니면 내 뒤에 서 있는 이 건물과 돈이니? 진우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전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었다면 내가 낡은 모텔방에서 찬 비를 맞고 있을 때 왔어야지. 내 냄새가 싫다며 문을 걸어 잠갔을 때 엄마 밥은 먹었어? 라고 전화 한 통이라도 했어야지.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가 잃어버린 안락한 소파와 외제차 열쇠겠지? 아니에요, 어머님. 진짜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앞으로 제가 어머님 손발이 되어드릴게요. 유리가 다급하게 외쳤다. 순자는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지금 당장 사실 내 재산은 다 가짜고 난 다시 청소부로 돌아간다. 고 말한다면 저들의 손은 1초도 안 되어 자신의 옷자락을 뿌리칠 것이라는 사실을. 45년을 키운 아들이었다. 그 눈동자에 서린 게 사랑인지 탐욕인지 순자가 모를 리 없었다. 유리야, 너는 내가 청소할 때 내 손목에서 밴 소독약 냄새가 징그럽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이 로비 바닥, 내가 40년 동안 무릎 꿇고 닦은 곳이다. 네 무릎에 묻은 그 먼지가 바로 내가 닦아내던 그 눈물들이란 말이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깊은 비애였다. 너희는 단 한 번도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묻지 않았어. 엄마, 허리는 안 아파? 엄마, 오늘 힘들었지? 그 평범한 말 한마디가 500억보다 귀했다는 걸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지. 엄마, 제발. 저 사업 다 망하게 생겼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진짜 개과천선할게요. 진우가 결국 본심을 드러내며 매달렸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이 추악한 연극을 지켜볼 기운조차 없었다. 김 변호사, 이 사람들을 로비에서 내보내세요. 환자들 진료에 방해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병원 출입을 시도할 경우 법대로 처리하세요. 어머니, 엄마, 이러시면 안 되죠. 엄마, 진우의 절규가 로비 천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순자는 가슴 한구석이 도려나가는 통증을 느꼈다. 500억 자산가가 되어 만인이 머리를 조아리는 회장이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새벽녘 혼자 닦던 차가운 병원 화장실 바닥보다 더 시리고 쓸쓸했다. 순자는 비서실장이 내미는 손수건을 거절하고 직접 자신의 눈가를 닦았다. 그리고 다시 등을 곧게 폈다. 여보, 저 아이들은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돈을 잃어봐야 돈이 무서운 줄 알고 사람을 잃어봐야 사람이 귀한 줄 알겠죠. 내가 저 아이들에게 줄 마지막 유산은 돈이 아니라 비참한 바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자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금빛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밖에서는 유리의 가식적인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승자의 뒷모습이었다. 이제 심판의 칼날은 더욱 깊숙한 곳을 향할 준비를 마쳤다. 수개월이 흘렀다.
한강 메디컬 센터의 로비에 더 이상 진우와 유리의 통곡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모든 지원이 끊긴 채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난 그들은 순자가 유일하게 허락한 효자동의 낡은 문간방에서 지독한 가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공사장 일과 식당 설거지로 손은 트고 갈라졌으며 한때 명품으로 치장했던 몸에는 비루한 땀 냄새가 배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두 사람을 다시 회장실로 불렀다. 화려한 가구들이 즐비한 회장실에서 마주한 자식들의 모습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다. 눈빛에 가득했던 탐욕은 사라지고 대신 삶의 고단함과 깊은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순자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 기사 하나를 그들 앞으로 밀어 넣었다. 한강 메디컬 센터 박순자 자선병원으로 명칭 변경. 전 재산 사회 환원 선언. 어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진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500억. 자신이 그토록 매달렸던 그 거대한 숫자가 한순간에 사회의 이름으로 흩어지려 하고 있었다. 그래. 이 병원은 애초에 내 아버지와 내가 환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세운 곳이다. 너희에게 물려주어 탐욕의 도구로 쓰이게 하느니 원래 주인이었던 이웃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 이 병원에 너희가 상속받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유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예전 같았으면 비명을 지르며 반대했겠지만 지난 몇 달간 밑바닥 생활을 하며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누렸던 모든 화려함이 실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하지만 마지막 기회는 주마.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오늘부터 나는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청소부 박순자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병원 곳곳에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세울 계획이다. 진우, 너는 병원 식당의 배식 보조와 잔반 처리를 맡아라. 유리, 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간병 보조와 복도 청소를 맡아라. 어머니, 저희더러 다시 그 냄새 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유리의 물음에 순자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로우면서도 동시에 자식을 향한 마지막 애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냄새가 나겠지? 땀 냄새, 약품 냄새, 그리고 환자들의 아픈 냄새. 하지만 그 냄새를 창피해하지 않고 그 냄새 속에서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너희를 다시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 돈이 아닌 가족으로서 말이다. 할 수 있겠니? 진우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생긴 굳은 살이 박순자의 손을 닮아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돈 때문이 아니었다.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니, 청소부 박순자님. 제가 닦았던 그 거만한 마음부터 먼저 닦아내겠습니다. 유리 역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어머님이 왜 45년 동안 그 일을 하셨는지, 그 냄새가 왜 향수보다 고귀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박순자 자선병원 구 한강 메디컬 센터의 로비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회장 자리를 내놓은 순자가 예전에 그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고 그 뒤를 아들 진우와 며느리 유이가 똑같은 청소복 차림으로 따르고 있었다. 직원들은 경악했다. 어제 회장님이 그리고 그를 모욕했던 자식들이 함께 대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기 시작한 것이다. 진우는 처음 해보는 대걸레질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유리는 환자들의 오물이 묻은 시트를 갈며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환자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에 무게를 실감했다. 순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편의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여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바닥을 닦고 있어요. 이제야 저 아이들이 진짜 사람 냄새를 맡기 시작했네요. 고된 노동은 자식들의 오만을 깎아냈고 땀방울은 그들의 눈을 가렸던 탐욕의 가리개를 씻어냈다. 배은망덕했던 자식들이 어머니가 평생 걸어온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500억이라는 유산보다 수만 배 더 값진 박순자가 자식들에게 주는 진정한 마지막 선물이었다. 박순자 자선병원의 새벽은 이제 예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른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만 가득했던 복도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와 정성 어린 손길이 머문 흔적들이 배어 있었다. 오전 6시 1층 로비 안내 데스크 앞. 대걸레를 능숙하게 휘두르며 바닥을 닦는 남자의 팔뚝에는 건강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한때 실패한 사업가이자 탐욕의 눈먼 아들이었던 이진우였다. 그는 이제 구석진 자리에 쌓인 먼지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베테랑 청소대원이 되었다. 진우 씨, 저기 2번 게이트 쪽에 환자분이 음료수를 쏟으셨대요. 멀리서 앞치마를 두른 채 달려오는 여인은 최율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가방 대신 낡은 걸레와 소독 분무기가 들려 있었다. 유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지나가다 미끄러질세라 한 걸음에 달려가 바닥을 닦아내고는 환자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할머님,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제가 금방 치워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냄새 난다며 고개를 돌렸을 그녀였지만 이제는 환자들의 거친 손을 잡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찬 일임을 안다. 유리의 눈가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눈물이 아닌 진심 어린 배려의 광채가 서려 있었다. 순자는 로비 2층 난간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김 변호사가 서 있었다. 회장님, 아니, 박순자님.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십니까? 순자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저 아이들이 흘리는 땀에서 더 이상 탐욕의 냄새가 나지 않네요. 비싼 향수보다 정직하게 일해서 배어나오는 저 사람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이제야 저 아이들이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순자는 자리를 옮겨 병원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남편 이성호 박사의 흉상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순자는 품속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남편의 얼굴에 쌓인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내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이 말한 그 가장 낮은 곳의 행복을 우리 애들도 이제 찾았나 봐요. 500억이라는 숫자에 갇혀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걸레 한 자루를 쥐고 나서야 보게 되었네요. 그때 뒤에서 진우와 유리가 다가왔다. 두 사람의 옷은 땀과 물로 젖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진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엄마, 오늘 청소 다 끝냈어요. 식당 점심 메뉴가 엄마 좋아하시는 시래기국이라는데 같이 내려가서 먹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간병하던 할머니 한 분이 어머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병원이 너무 깨끗하고 따뜻해서 금방 나을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순자는 자식들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어진 그들의 손등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그래, 고생했다. 너희가 닦은 건 병원 바닥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픈 마음이고 너희 자신들의 얼룩진 영혼이었단다. 이제야 너희가 내 진짜 자식 같구나. 세 사람은 함께 병원 식당으로 향했다. 병원 로비를 지날 때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청소 동료들이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 인사는 회장님을 향한 경외심이 아니라 함께 땀 흘리는 동료를 향한 존경의 인사였다. 박순자 자선병원은 더 이상 500억이라는 가치로 평가받지 않는다. 매일 아침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 서로의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안아주는 마음,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진심. 그것이 이 병원을 지탱하는 진짜 자산이 되었다. 순자는 식당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남편의 유언장을 떠올렸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제 순자는 그 유언을 완성했다. 돈보다 귀한 사람의 가치를 유산으로 남긴 그녀의 인생은 서울의 노을보다 더 붉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자, 우리 가족, 오늘도 수고 많았다. 밥 먹으러 가자. 순자의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병원의 하루가 따뜻하게 저물어갔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사람 냄새가 나는 가족, 그들의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